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태까지 뭐 문제 풀면서 이거 기본이다, 뭐 이거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는데 자괴감 느끼고 뭐 그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괴감을 느낄 게 아니라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기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판례다, 뭐 기출 자주 됐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는 뭐 몰랐는데 이거 틀렸는데 뭐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게 나오면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조문이나 기본 판례들을 열심히 익히는데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9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은 뭐 문제를 기본 내용까지 판례까지 다 설명해 드리면서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뭐 다 기본 강의나 뭐 중급 강의나 객관식 강의 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용은 뭐 이렇게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풀어드리고 대신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죠? 여기서 지금 내용 이런 거 판례 이런 거 몇 가지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9번 보시면 갑수의 엑스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병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대리죠, 대리. 현명까지 했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겠죠. 1번 보시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맞죠?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으면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맞고. 2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없다. 맞죠? 117조죠, 그죠? 조문입니다. 됐고. 3번 병과의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여부가 문제인 경우에 매도인의 무경험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그죠? 우리 궁박, 경솔, 무경험인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죠? 기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의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대리인 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갑 기준으로 하면 틀립니다. 쉬운 문제였죠. 그 다음 4번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갑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병의 매매대금 총은 소멸한다. 맞죠? 표현은 조금 다른 식으로 출제가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낯설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무슨 문제예요? 우리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받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한테만 주면 그럼 변제가 된 거예요. 이행이 된 거라고요, 그죠? 대리인이 그걸 나중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그거는 이미 이행이 된 거다, 그죠? 그래서 병의 매매대금 청구 소멸한다. 맞습니다. 됐고 이제 5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 가진다. 맞죠, 그죠? 그래서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아서는 이게 연기해줄 권한이 없는데 거기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기해줄 권한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기출이 이미 된 판례죠. 그래서 9번 문제도 쉬웠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정답 지문이 매우 쉬웠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번, 10번. 자, 10번. 법률행위 취소,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번.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죠? 이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추인을 하려면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야 돼요.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시죠? 1번 틀렸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 법정 추인 사유가 6개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행의 청구와 그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그죠? 이거는 편면적이어가지고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한 경우에는 추인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번은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 이것도 이제 145조 조문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법정 추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것도 이제 유명한 판례죠.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이행 거절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취소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왜 하겠어요? 취소가 됐음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에 그 취소의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이 지문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특히 이제 사기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기망 취소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취소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취소 없이도 그냥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면 기망 당했으니까 기망자를 상대로 사기치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기친 사람한테 그냥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취소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취소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취소가 돼서 소급 무효가 돼야 비로소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고 그러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취소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3번 지문은 그 취소 없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그 안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오늘 이제 잘 구별하셔야겠죠. 그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청구죠, 청구. 또 145조 법정 추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청구도 법정 추인된다.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이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에다가 조문 번호까지 다 써놨으니까 조문 문제가 나온 것은 반드시 조문 자체를 찾아가지고 스스로 읽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조문은 항상 이제 조문집 하나 만들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 문제 나올 때마다 또 확인하시고 직접 조문을 찾아갖고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죠? 조문이 기본이다. 그래서 10번도 조문과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갑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있는 소수의 X토지에 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그죠? 유동적 무효 문제네요. 1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 대해서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는 주된 급부 의무 있잖아요. 뭐 목적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라든지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같은 주된 급부 의무는 없어요.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도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급부 의무는 인정이 안 되는데, 다만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요거는 이제 의무가 되죠. 그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허가 의무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는 있다. 협력 의무는 있다. 그죠? 맞고 2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은 을은 이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것도 맞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 의무 있어요. 그래서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은 돼요. 근데 채무 불이행의 기본 효과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잖아요. 근데 우리 해제는 주된 급부 의무 위반이면 이제 해제할 수 있는데 부수적 급부 의무,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해제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 위반은 협력 의무가 이제 부수적 의무의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부수적 의무 위반이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3번.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매매계약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사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이러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맞고 4번. 매매계약이 을의 사기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에 갑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면할 수 있다. 맞죠? 조금 전에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면, 그죠?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면 그 기망 취소에서 또 이제 소급 무효가 되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면 그때는 협력 의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협력 의무를 만할 수 있다. 4번 받고. 5번. X토지가 중간생략 등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의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가진다. 틀렸죠. 그죠? 우리 중간생략 등기가 3자 간의 합의 있으면 뭐 직접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최종 매수인 명의로 어쩌다가 등기가 되면 이 3자 합의가 없어도 그래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중간생략의 그 등기의 법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동종 무효 케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사안의 경우에도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다면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 허가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허가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돼서 병이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협력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이행 청구 가진다, 틀립니다. 기본이죠, 기본. 다. 그래서 11번도 다 이제 기본적인 판례로 구성이 된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맞추라고 준 문제죠, 이거죠. 넘어가시고 12번. 갑은 그 수의 X조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을에게 수여하는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X조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빌리라고 차용하는 계약 대리권 줬는데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권한을 초월했네요. 권한을 초월했다. 여기 이제 무권 대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문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다. 1번. 병이 을의 대리인과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된다. 틀렸죠. 그죠? 우리의 표현 대리는 우리 판례 태도는 표현 대리를 무권 대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판례는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 주장 안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맞죠? 우리 이제 무권 대리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무권 대리는 이제 무권 대리 상대방이 최고권도 있고 철회권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고권은 선합불문하고 할 수 있고 철회는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2번, 알았더라도 악이라도 최고권 인정된다. 맞다? 그다음 3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철회는 선의해야 되고 최고는 선악불문이라고.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리고. 4번. 을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병이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갑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우리 표현 대리 책임은 그 표현 대리에 의해서 성립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그 행위의 이행이에요. 이행. 그죠? 그러면 우리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경우에 인정되는 게 이제 과실상계잖아요. 그래서 본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본래 급부의 이행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과실상계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기본 판례죠. 4번도 틀렸고. 5번. 병이 을의 대리인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이후에 모든 사정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126조 표현 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시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12번도 기본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12번도 정답이 2번에 뻔히 있고 이거 조문이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조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조문하고 기본 판례로 구성이 된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자, 1번.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들 이 지문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런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그죠? 그때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그럼 일단 얘 그냥 보류해 두고 나머지 지문들을 좀 먼저 보시라고. 정답이 딴 데 있는지.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2번부터 볼게요. 2번.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이더라도 행정상 특례 조치에 의하지 않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이사구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선의취득이 되려면 동산이어야 되니까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되는 자동차, 중기, 항공기 이런 거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동차 중에 요즘 특수한 자동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인도로 공시가 되는 그런 자동차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최신 판례도 저도 뭐 이제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다 아마 이 최신 판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맞출 수 있었다. 3번. 채무자 이외 사람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채무자 이외 사람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를 했다 그러면 결국 채무자 소유가 아니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경락인이 선의앤드 무과실이라면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맞단 말이에요. 4번. 매수인이 점유계정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는 선의취득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점유계정은 밖에서 볼 때 실제로 인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안 보이는 좀 불투명한 인도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점유 계정으로 안 되는 게 민법상 두 가지가 있죠. 점유 계정으로 인한 동산질권 설정이 안 되고요. 점유 계정으로 인한 선의취득이 안 돼요. 기본이죠. 그래서 점유 계정으로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다. 맞다. 5번. 점유보조자가 보관한 물건을 횡령해서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물건은 민법 250조의 도품에 해당되므로 틀렸죠. 그죠? 벌써 틀렸네. 그래서 우리 민법이랑 형법이랑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형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에도 우리 이게 주로 이제 이게 이행보조자 횡령사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행보조자가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건 이제 뭐 편의점 알바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가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뭐 딴 데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다 도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사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우리 250조의 도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249조 선의취득만 딱 규정이 되고 250조의 반환 청구 규정은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도품에 해당되므로 틀렸고, 그래서 피해자는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물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25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번을 제가 그냥 해설 안 하고도 문제 풀었잖아요. 정답 5번이네. 그죠? 14번으로 5번 정답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판례나 조문이나 이런 것만 잘 알고 계셔도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문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정답만 알면. 그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잔소리 하는데, 그래서 1번 지문 이런 거 나왔다고 막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막 책 찾아보고, 그죠?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도 그래요. 1번 지문을 알라고 출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2번, 3번, 4번, 5번이 너무 이제 기본적인 판례고 조문이고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야, 이거 4개 중에 헷갈리는 지문이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헷갈리는 지문에 있는 수험생들을 좀 틀리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1번 그 처음 보는 지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정확하게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수험생은 1번 몰라도 절대로 안 틀려요, 이 문제. 근데 2, 3, 4, 5 중에 하나라도 조금 아리까리해서 이거 좀 헷갈린다?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이해가시죠? 그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출제자의 출제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전략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좀 그 출제자의 머리 위에 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방향도 잡히고 이렇게 시험의 합격에 가까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러고 이제 됐고 이제 1번 요거를 해설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뭐냐면 우리 선의취득은 무권대리하고 구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해설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번 해설을 보시면, 13번 해설의 1번을 보시면 본인 소유의 물건인데 이걸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를 하면 요거는 선의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대리 또는
그 무권대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본인 소유가 맞으니까 무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자 맞고 다만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문제라고. 그죠? 근데 반면에 그래서 거기 문제 그 해설에 나와있죠. 이렇게 본인 소유의 물건을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는 때는 무권대리 또는 표현대리 규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선의취득은 부정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권리자 처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뒤에 대리권은 있는데 그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처분 권한이 없는데 처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선의취득이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도 있다. 그죠? 넘어가시고. 자, 14번. 점유자 회복자 법률관계 옳은 거 찾아라. 1번. 악의 점유자가 점유를 사용에 따라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에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를 활용하여 얻은 초과이익. 이거 이른바 운용이익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당이득에서도 운용이익은 원칙적으로 반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누구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면 반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자기가 특별히 노력해갖고 초과해서 얻은 수익은 이른바 운용이익이라고 해서 반환 범위에서 공제가 됩니다. 배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초과이익도 반환이 된다. 틀립니다. 2번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되며 그 이자의 이행 지출하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된다. 맞죠? 그죠? 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그래서 악의 수익자는 이제 과실 수취권이 없고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201조에서 반환해야 된다고만 돼 있지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748조 2항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748조 2항은 선이면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자는 이익, 이자, 손해까지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748조 2항에 따라서 악의 수익자는 이익에 이자 붙여 반환해야 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출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예요. 그죠? 3번. 자, 3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셨을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문이에요, 조문. 보시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과실의 대가를 부상해야 된다. 이때 그 앞에 과실은 한자로 다 써 있죠. 이제 뭐 사과, 뭐 우유, 뭐 이런 과실 천연 과실을 할 때 천연 과실, 뭐 법정 과실 할 때 과실이고 그 뒤에 나오는 과실은 우리 귀책 사유 할 때 과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문에 보면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 것이지 과실이 없더라도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되셨죠? 조문이다 이것도. 그래서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조문에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2번이 너무 정확한 정답이었다. 그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필요비 지출한 때는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맨날 임대차랑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임대차는 필요비는 즉시 상환, 그러니까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203조 비용상환 청구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틀렸다. 그다음 이제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 악의 점유자라도 자유주 점유인 경우에는 타주 점유에 비해서 책임이 경감된다. 이것도 202조 조문 문제잖아요. 우리 202조는 멸실훼손 책임인데 그러니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멸실훼손 책임인데 선의 앤드 자주 점유일 때만 현존이익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 전부예요. 그죠? 그러면 악의 점유면 타주 점유, 자주 점유 가리지 않고 현존이익으로 제한 못 받고 전부 다 반환해야 돼. 이것도 202조 조문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 3번도 조문, 5번도 조문,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기본 판례, 그죠? 사실은 4번도 조문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조문에 보면 반환할 때라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번도 너무 명확한 그러니까 3번 조문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여러분들 2번에 너무 정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다음에 15번.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 1번.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가등기한테 소급해야 발생한다. 틀렸죠.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의 효력을 소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번 틀렸고. 2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죠? 이 판례도 너무 유명한 판례잖아요. 이 판례 처음부터 보면은 등기는 우리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돼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소됐지만 회복 등기 전이라도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판례 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맞죠. 그죠? 그래서 말소 등기, 회복 등기가 맞죠. 회복 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추정력 있다. 맞습니다. 그죠? 3번. 합의가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의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의 지분권자들이 물권적으로 계속하게 된다. 이거는 186조냐 187조냐 문제인데 우리 포기라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이 돼서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나머지에게 귀속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명의자가 등기 원리를 증여로 주장했다면 등기 추정력 깨진다. 틀렸죠? 이거는 우리 추정력은 그죠? 등기 명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가 뭔가 주장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그 등기가 무효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등기 명의인이 그 등기에는 매매로 되어 있지만 나는 증여로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해도 이렇게 그 등기 명의인이 그 취득 과정이나 행위의 태양이나 이런 걸 좀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추정력 안 깨집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틀렸죠. 그죠? 사망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뭐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된다. 틀립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사망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 기본 판례하고 그래서 쉬웠습니다. 2번이 또 너무 명확한 정답이 있고. 그죠? 그래서 15번도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그러고 보면 지금 15번까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틀릴 만한 문제는 뭐 여태까지는 4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네, 그럼 16번 가실게요. 16번. 을은 갑의 X토지를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다. 갑의 X토지. 갑소입니다. 이거를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임차권을 설정을 해갖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근데 을이 임차권이죠, 그죠? 근데 요 위에 병이 무단으로 엑스토지 위에 이렇게 그 뭐야 건축 폐자재 이렇게 이제 적치하고 있다. 폐자재를 적치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불법 점유네, 그죠? 무단 점유.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이 토지의 소유자고, 을은 이제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고, 임차권으로서 임차인이라는 얘기는 지금 점유권이 있고, 그래서 을은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갑은 이제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갑은 뭐다? 이 을이 직접 점유라면 이 갑은 또 간접 점유자잖아요. 이 간접 점유자도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 207조에 의해서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됩니다. 그죠? 그죠? 조문이고 또 다들 아시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나 간접 점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을은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십니다. 1번.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갑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 임차인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갑에 대해서만, 상대권이잖아. 우리 임차권은 상대권이니까 갑에 대해서만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로서 물권적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갑이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위 행사하면 돼요.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2번도 맞고. 판례도 있죠. 이건. 그죠? 그다음 3번. 병이 엑스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해서 건축 폐자재를 적시한 경우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을이 이제 점유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하는데, 자, 3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읽으셨을 때도 병이 엑스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해서 폐자재를 적시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병이 이렇게 무단 점유를 하게 된 데는 과실이 없다는 얘기야. 즉 귀책 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귀책 사유가 없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은
귀책 사유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병이 귀책 사유 없이 이렇게 갑 또는 을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방해하고 있더라도 귀책 사유 없어도 물권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의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해서 건축 폐자재를 적시한 경우라도, 즉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지만, 틀렸네. 아까 뭐라 했어? 갑은 소유자이면서도 간접점유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없지만 틀렸네요. 그죠? 갑은 간접점유자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갑이 을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는데, 지금 보세요. 갑이 간접점유자로서 직접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위 행사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4번은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로서 물권적 청구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뭐예요? 권리의 경합, 청구권 경합 문제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하면 계약상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청구권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죠. 다 아시죠? 그래서 16번은 4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기본적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당연히 맞춰야 된다.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